패스트 알베르 까미 제1부 이 연대기의 소재가 되는 기이한 사건들은 1940년대 오랑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곳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난 이 사건들이 발생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사실 오랑은 일견 평범한 도시이고 알제리 해변가에 있는 프랑스의 한 도청 소재지에 불과하다. 고백컨대 오랑시 자체는 보기에 흉했다.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시를 같은 위도의 수많은 다른 상업도시들과 다르게 만드는 점을 알아차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비둘기, 나무, 정원이 없어 새들의 날갯짓도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접하지 못하는 완전히 밋밋한 곳인 한 도시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시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하늘에서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봄 소식은 오직 공기의 질을 통해서만 혹은 어린 장사꾼들이 교회에서 가져오는 꽃바구니를 통해서만 전해질 따름이다. 바로 시장에서 팔리는 봄인 것이다. 여름 동안 태양은 아주 건조한 집을 빨갛게 달구고 벽을 잿빛으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덧창을 닫고 그늘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가을에는 온통 진흙탕이다. 좋은 날씨는 겨울에만 온다. 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죽는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그곳을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우리의 작은 시에서는 기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분위기는 광적이고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루해하며 적응하려고 애쓴다. 이곳 시민들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항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특히 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선 매상고를 올리는 데 열심이다. 당연히 그들은 단순한 쾌락의 맛도 알고 여자, 영화, 해수욕을 좋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이런 쾌락들을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로 예약해두고 다른 요일에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 저녁에 퇴근하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카페에 모이거나 같은 길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각자 발코니에 앉아 있거나 한다.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자들의 욕망은 과격하고 순간적인데 반해 고령자들의 악습이라고 해보았자 쇠공 굴리기 동호회, 친목회 회식, 카드 도박 모임을 넘지 않는다. 분명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시대인들 모두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분명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이어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카페에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때때로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을 하는 도시들과 나라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일을 해보려는 생각이 있고 또 그것은 항상 이로운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오랑은 그럴 여지가 없는 도시, 다시 말해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 상술할 필요가 없다. 남녀들은 이른바 성행위라 불리는 행위에서 서로를 빠르게 소모해버리거나 아니면 둘만의 긴 교제를 시작하거나 한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종종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독특한 일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처럼 오랑에서도 시간과 성찰이 모자라 사람들은 무턱대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에서 더 독특한 점은 죽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하물며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적당한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불편한 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아픈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못 된다. 하지만 와병 중에 있는 당신을 지지하는 도시들과 나라들도 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되는 대로 지낼 수 있다. 병자가 애정을 필요로 하고 뭔가에 기대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랑에서는 극단적인 기후, 거기서 거래되는 사업의 규모, 무미건조한 환경, 빨리 지는 황혼, 쾌락의 특성 등과 같은 모든 것이 건강을 요구한다. 오랑에서 병자는 아주 외롭다. 모든 주민이 전화로 혹은 카페에서 어음 선화증권, 어음 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열기가 지글거리는 벽 뒤에서 덫에 걸려 곧 죽게 될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어느 건조한 장소에서 죽음이 그런 식으로 닥쳐온다면 지금이라 할지라도 죽음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음을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의 표식들은 어쩌면 우리 시에 대해 충분한 생각을 갖게끔 해준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강조해야 할 것은 도시와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익숙한 것들이 있으면 곧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법이다. 마침 우리 시는 익숙해지기 쉬운 곳인 만큼 모든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분명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흥미진진한 것은 못 된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시에서 무질서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겹고 활동적인 우리 시의 주민들은 여행자에게 항상 합당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채롭지도 않고 식물도 영혼도 없는 이 시가 안락해 보이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잠들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가 헐벗은 언덕 한가운데에서 완벽한 선을 이루는 만과 마주하고 환한 언덕으로 에워싸인 채 비할 바 없는 풍경과 접해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야 마땅할 것이다. 단지 시가 이 만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바다를 보려면 항상 찾아가야만 한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 시민들은 결코 그의 봄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음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그 연대기를 적은 이 사건이 일련의 심각한 사건의 첫 신호 같은 것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있음직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연대기 기록자는 결국 이런 모순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의 임무는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즉, 그런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 그것이 한 민중 전체의 삶과 관련되었다는 것. 따라서 그가 말하는 것의 진실을 마음으로 평가해 줄 수천 명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게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서술자가 우연히 상당수의 진술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고 진술하고자 하는 것 전부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 서술자의 자격을 절대로 갖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정황으로 인해 그는 역사가로서의 소임을 행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비록 아마추어라고 해도 역사가는 당연히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서술자 역시 그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 자신의 증언,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임무로 인해 이 연대기에 나오게 되는 모든 인물의 사적인 이야기의 수집 결과인 다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수중에 들어온 서류들이다. 그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들을 참고하고 또 마음대로 이용할 생각이다. 그의 생각은 또한
하지만 이제 해설을 하고 언어를 선별하는 일을 그만하고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인 듯하다. 처음 며칠 동안의 일에 대한 진술은 좀 자세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 웨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 중간에서 죽은 쥐 한 마리에 발이 걸렸다. 그 순간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짐승을 옆으로 치우고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쥐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수위에게 알려주려고 발길을 돌렸다. 늙은 미셸 씨의 반응 앞에서 그는 스스로 예사롭지 않은 뭔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꼈다. 죽은 쥐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저 이상해 보였을 뿐이었는데 비해 수희에게는 그것이 대소동이었다. 수희의 태도는 완강했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다는 것이다. 2층 계단에 죽은 듯한 쥐가 한 마리 있다고 의사가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이 없었다. 미셸 씨의 확신은 그대로였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밖에서 쥐를 가져다가 거기에 놓았을 거라고 했다. 요컨대 장난질이라는 것이다. 그날 저녁, 베르나르 리웨는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건물 복도에 서서 열쇠를 찾다가 어두운 회랑 깊숙한 곳에서 잘 걷지도 못하고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멈춰서서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의사 쪽으로 왔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작은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돌다가 살짝 벌어진 주둥이로 피를 뱉으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는 한동안 그 짐승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올라갔다. 리웨는 쥐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쥐의 각혈로 인해 그의 개인적인 걱정에 생각이 미쳤다. 1년째 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이튿날 산림요양소로 떠나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보러 갔다. 그가 시킨 대로 그녀는 방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피곤한 이동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컨디션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는 침대 머리맡 전등 불빛 아래에서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리웨가 보기에 이 얼굴은 30살이라는 나이와 병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처녀 시절의 얼굴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 미소 때문인 것 같았다. 가능하면 잠을 자둬요. 간호사는 11시에 올 것이고 12시에 기차에 맞춰 내가 2사람을 데려다 줄게요. 그가 말했다. 그는 약간 땀에 젖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미소가 방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이튿날 4월 17일 8시 수희는 지나가는 의사를 불러세웠다. 그러더니 그는 못된 장난꾼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던져놓았다고 비난했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걸 보면 누군가가 큰 덫으로 잡았을 것이다. 수희는 쥐들의 다리를 잡아서 잠시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범인들이 비웃음을 참지 못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놈들을 꼭 잡고야 말 테다. 미셸 씨가 말했다. 꺼림칙해진 리웨는 자기 환자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부터 왕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쓰레기가 아주 늦게 수거되어 먼지 가득한 직선길을 달리던 자동차는 인도 끝에 내놓은 쓰레기통들을 스치곤 했다. 그렇게 어느 길을 따라가다가 의사는 채소 찌꺼기와 더러운 넝마 위에 던져진 12마리 정도의 죽은 쥐를 헤아릴 수 있었다. 의사가 왕진을 한 첫 번째 환자는 거리로 창이 나 있는 침실 겸 식당으로 사용되는 방의 침대에 있었다. 얼굴이 각지고 움푹한 늙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는 완두콩이 가득 찬 냄비 2개가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의사가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있던 환자는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만성천식성의 거친 숨을 내뱉으려고 했다. 그의 아내가 타구를 가져왔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들이 나왔는데 보셨나요? 주사를 맞는 동안 그가 말했다. 예, 이웃에 사는 사람이 3마리나 모았대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노인은 손을 비벼댔다.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모든 쓰레기통에서 보인다는 건 배가 고파서죠. 이어서 리웨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곧 알 수 있었다. 왕진이 끝나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위에 선생님한테 전보가 와 있습니다. 미셸 씨가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새로운 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 없었습니다. 제가 감시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못된 놈들이 감히 그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수이가 말했다. 전보를 통해 리웨는 이튿날 어머니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인 아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간호사는 벌써 와 있었다. 리웨는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하고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다.